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특별했다.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들이 도시 전체를 따스한 색으로 물들이고 차가워지기 시작한 공기는 겨울의 도래를 알렸다. 그러나 박지훈에게 계절의 변화는 그저 다른 옷을 입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이었다. 15년 동안 청평 화장시설에서 일해온 그에게 산과 죽음의 경계는 이미 흐릿해진 지 오래였다. 지훈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장소로 출근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했다. 죽은 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죽은 자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배신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기다릴 뿐이었다. 지훈 씨, 오늘은 7건이에요. 이사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에서 들려왔다. 첫 번째는 지난주 뉴스에 나왔던 그 사업가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최성민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다. 미래그룹의 CEO였던 52세의 최성민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다고 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 중 하나를 이끌던 그의 죽음은 비즈니스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가족들이 9시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모든 준비를 잘 해두세요. 이사장이 당부했다. 지훈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일과표를 확인했다. 그는 이 일을 너무 많이 해와서 거의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 화장로 점검, 서류 준비, 시간 조정. 8시 30분 정각, 첫 번째 잔이차가 도착했다. 비싼 월럽 목재로 만든 관이 안으로 옮겨졌다. 그 안에는 최성민의 시신이 있었다. 지훈은 관을 바라보며 그 안에 누워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성공한 CEO, 권력 있는 남자, 그러나 결국 그도 여기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에서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 절차에 따라 지훈은 관을 화장로에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했다. 이것은 관 안에 금속 물질이나 부적절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필수 절차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열었다. 최성민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양손은 가슴 위에 포개져 있었다. 특이한 점은 없어 보였다. 지훈이 관 뚜껑을 닫으려는 순간 그의 눈이 작은 이상한 점에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고인의 오른손 아래 작은 종이 조각의 모서리가 보였다. 지훈은 망설였다. 원칙적으로 그는 시신에 있는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직감이 그에게 그 종이 조각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어쩌면 가족들이 넣은 추억의 물건일 수도 있지만 왜 손 아래 숨겨져 있을까? 내적 갈등 끝에 지훈은 그 종이를 꺼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최성민의 차가운 손 아래로 손가락을 밀어넣고 종이를 살짝 빼냈다. 그것은 4번 접힌 작은 종이였다. 지훈은 그것을 펴서 갈겨 쓴 글씨를 읽었다. 나는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다. 나는 독살당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읽는다면 내 변호사 박민재에게 연락하라. 전화번호 010 XX 내 가족 중 누구도 믿지 마라. 지훈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이것은 가족이 넣은 추억의 물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죽은 자의 구조 요청이었다. 지훈은 서둘러 종이를 접어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최 가족이 언제든 도착할 수 있었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만약 쪽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는 방금 살인 사건을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악의적인 장난이나 죽어가는 사람의 망상이라면 그는 간섭함으로써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급히 관 뚜껑을 닫고 똑바로 섰다.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선두에는 차가운 표정의 중년 여성이, 그 뒤로는 서로 닮은 2 젊은 남자가 있었다. 아마도 최성민의 아내와 아들들일 것이다. 안녕하세요, 박 씨. 여성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우리는 준비됐어요. 지훈은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음에도 평상시처럼 보이려 노력했다. 네, 최 여사님. 15분 후에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인 뒤 뒤에 서 있던 키 큰 남자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아마 비서나 집사로 보였다. 지우는 방 안을 둘러보며 최 가족 구성원들을 관찰했다. 이들 중 누가 독살범일까? 아니면 모두 연루되어 있을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박 씨?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우는 깜짝 놀랐다. 최성민의 장남 최재성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닙니다, 사장님. 지우는 재빨리 대답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재성은 지훈을 잠시 더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셔츠 주머니 속의 종이가 뜨겁게 느껴졌고 그가 내려야 할 결정을 상기시켰다. 의식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최 가족은 작별 인사를 읽었고 관은 화장로로 옮겨졌으며 2시간 후 최성민 CEO에 남은 것은 단지 한 단지의 채였다. 하지만 지훈은 태워지지 않은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죽음에 관한 진실, 그리고 아마도 이 권력 있는 가족의 어두운 비밀들. 최 가족이 떠난 후 지훈은 휴게실의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전화번호로 전화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마치 그것을 본 적이 없는 척할까? 지훈은 자신의 결정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순간 평범한 화장시설 직원이 갑자기 자신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매일 하는 일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두려운 방식으로 시계가 밤 10시를 알렸다. 지훈은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앞에 놓인 테이블 위의 종이 쪽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생각한 끝에 마침내 메시지에 언급된 박민재 변호사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손이 번호를 누르며 떨렸다. 3번의 신호음 후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박민재입니다. 지훈은 침을 삼켰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평 화장시설의 박지훈입니다. 최성민 사장님 관련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고 이내 민재의 목소리가 긴장된 톤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게 되셨죠? 최 사장님의 관에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지훈이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거기엔 그가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라 독살당했다고 적혀 있었고 당신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긴 침묵이 흐른 뒤 민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전화로 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가능한 한 빨리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박 씨. 당신은 매우 위험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우는 목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습니다. 민재는 홍대에 있는 카페 주소를 알려주며 1시간 안에 기다리겠다고 했다. 지우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중요한 종이 쪽지를 잊지 않고 가져갔다. 밤의 서울은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지훈은 그것을 감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는 지하철에 올랐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단지 망상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무도 그가 권력 있는 가족을 흔들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카페는 홍대의 활기찬 지역에 비해 꽤 조용한 작은 골목에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지우는 쉽게 박민재를 알아볼 수 있었다. 소금과 후추 같은 머리를 가진 중년의 남자가 가장 안쪽 구석에 앉아 있었고 등은 벽을 향해 있었다. 박지훈 씨? 지훈이 다가가자 민재가 물었다. 네, 제가 지훈입니다. 앉으세요. 그 종이 쪽지를 가져오셨나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셔츠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민재에게 건넸다. 변호사는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확실히 그의 필체입니다. 민재는 확인하며 종이를 다시 접었다. 최성민은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했어요. 그는 죽기 2주 전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로 독살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재는 카페를 둘러보며 아무도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지 확인했다. 성민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똑똑하고 신중한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뭔가를 의심했다면 보통 타당한 이유가 있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에 신고할까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최 가족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원한다면 사법 시스템 전체를 조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화장되었어요. 어떻게 그가 독살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민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성민은 2개월 전 저에게 USB를 맡겼어요.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그것이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SB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저도 모릅니다. 암호화되어 있어요. 성민은 비밀번호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다른 장소에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이 발견한 종이 쪽지가 그 비밀번호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지훈은 눈썹을 찌푸렸다. 하지만 거기에는 단지 경고와 당신의 전화번호만 있었어요. 민재는 종이를 꺼내 뒷면을 뒤집었다. 성민은 매우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다. 보세요. 민재는 종이 뒷면 구석에 거의 보이지 않게 작게 쓰여진 숫자 시퀀스를 가리켰다. 25.8-79. 이것이 비밀번호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민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머지 부분이 필요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성민은 비밀번호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겼다고만 말했어요. 지훈은 등을 타고 내려가는 한기를 느꼈다. 그럼 제가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인가요? 그는 저를 알지도 못했어요. 저는 성민이 당신이 쪽지를 찾을 것이라고 계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재가 설명했다. 아마도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또는 그 사람이 그를 배신했을 수도 있고요. 지훈은 이미 차가워진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에 휘말려 있었다. 저는 이 일에 관여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는 그저 평범한 화장시설 직원일 뿐입니다. 민재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이미 관여하고 있습니다, 박 씨. 그 종이를 관에서 가져가기로 결정한 순간부터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고 두려워합니다. 무슨 뜻이죠? 누군가가 당신을 봤을 수도 있어요. 또는 화장시설의 보안 카메라가요. 만약 최 가족이 정말로 성민의 죽음 뒤에 있다면 그들은 그가 남긴 어떤 단서에 대해서도 극도로 조심할 겁니다. 지훈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보안 카메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비밀번호의 나머지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서둘러야 해요. 성민을 위한 정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요. 그들이 카페를 나설 때 서울은 이미 깊은 밤에 잠겨 있었다. 지훈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걸었다. 모든 나무 그림자, 모든 어두운 구석에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었다. 그는 완전히 낯선 세계에 발을 들였다. 비밀, 음모, 그리고 미스터리한 죽음의 세계.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재는 지하철역에서 헤어질 때 말했다. 조심하세요.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가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갑자기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외롭고 작게 느껴졌다. 그리고 오늘 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지우는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의 일상적인 직업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숨기기 위해 기꺼이 살인할 수 있는 비밀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다음날 아침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화장시설로 돌아왔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이상한 징후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그는 복도 구석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 주목했다. 전에는 그것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다. 피곤해 보이네요, 지훈 씨. 이사장이 그를 보고 말했다. 잠을 잘 못 잤나요? 네, 어젯밤에 좀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지훈이 침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아, 그런데 어제 당신에 대해 물어보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지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누구죠? 정장을 입은 남자였는데 최 가족의 대표라고 했어요. 그들은 의식이 잘 진행되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 했고 당신이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지 물었어요. 지훈은 입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특이한 점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화장 과정에 대해 걱정했나 봐요. 부유한 가족들은 보통 매우 까다롭거든요. 이사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다고 말했어요. 네, 맞아요.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지훈은 목소리를 평상시처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그쪽 줄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사장이 떠난 후 지훈은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다. 민재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긴급히 만나야 합니다. 오늘 점심 12시 30분 여의도 공원. 지훈은 확인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행동해야 했다. 비록 그의 마음은 질문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침은 느리게 흘러갔다. 지훈은 평소의 일과를 수행하며 2번의 화장의식을 준비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키자 그는 점심을 먹으러 나간다고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여의도 공원은 넓고 점심시간에는 사무실 직원들로 붐볐다. 지훈은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있는 민재를 발견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다. 누가 당신을 따라왔습니까? 지훈이 앉자마자 민재가 물었다. 확실하지 않지만 오늘 아침 최 가족에서 나온 사람이 화장시설에 와서 저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재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군요. 우리는 비밀번호의 나머지 부분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민재는 서류 묶음을 꺼냈다. 저는 성민과 가까웠던 사람들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가 비밀번호의 일부를 맡길 만큼 신뢰했을 만한 사람들이요. 지훈은 명단을 바라보았다.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성민은 매우 신중하고 꽤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쉽게 누구를 믿지 않았죠. 민재는 한 이름을 가리켰다. 이 사람, 강혜진은 성민의 개인 비서로 15년 동안 일했어요. 그녀는 그의 대부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녀를 만나봐야 할까요? 그게 문제예요. 혜진은 성민이 죽은 바로 그날 사직서를 내고 사라졌어요. 서울의 그녀의 주소에는 현재 아무도 없어요. 지우는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두려워서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비밀번호의 일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녀를 찾았어요. 그들은 그녀가 양평에 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서울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로 가봐야 할까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한 한 빨리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제가 화장시설로 돌아가서 이사장에게 오후에 개인 일이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좋아요.
3시에 강남역에서 만나요. 제가 차를 가져올게요. 지우는 고원을 떠나 화장시설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위험한 미스터리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두려움보다는 어떤 흥분감을 느꼈다. 아마도 15년 동안 죽은 자들과만 일하다가 처음으로 진짜 삶의 모험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화장시설로 돌아온 지우는 이사장에게 오후에 중요한 개인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다행히 이사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고 지우는 남은 시간 동안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3시가 되자 지우는 약속대로 강남역에서 민재를 만났다. 변호사는 검은색 세단을 운전하고 있었고 지우는 조수석에 올라탔다. 양평까지는 약 1시간이 걸릴 거예요. 민재가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다. 그동안 당신에게 좀 더 설명해드리죠. 차가 서울을 빠져나가는 동안 민재는 최성민에 대해 더 자세히 말했다. 성민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죠. 미래그룹은 그의 손에서 단순한 기술회사에서 국제적인 혁신 리더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모든 성공은 항상 질투와 탐욕을 불러일으키죠. 가족 내부에서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그의 장남인 재성이요. 그는 항상 아버지의 자리를 원했어요. 하지만 성민은 재성이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는 너무 충동적이고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독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가능성 중 하나예요. 하지만 성민의 죽음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아요. 그의 아내 정희도 의심스러워요. 그들의 결혼은 오래전에 사랑이 식었고 그녀는 성민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했어요. 물론 회사 내부에서도 적들이 있었고요. 어떤 종류의 비밀이 USB에 들어있길래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된 걸까요?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성민이 최근에 새로운 기술 특허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특허는 미래그룹의 가치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또한 회사 내부의 부패에 대한 증거도 수집하고 있었어요. 부패요? 네. 미래그룹에서는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있었어요. 성민은 이를 알아챘고 정부 당국에 보고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창밖으로 도시경관이 점차 시골 풍경으로 바뀌어갔다. 지우는 이 모든 정보를 소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비서인 강혜진이 어떻게 이 모든 것과 연관되는 건가요? 혜진은 성민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녀는 모든 서류를 다루고 모든 미팅을 조정했죠. 만약 성민이 누군가에게 비밀번호의 일부를 맡겼다면 혜진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이 양평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민재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좁은 시골길로 들어섰다. 길은 점점 더 가파르고 구불구불해졌으며 주변은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여기 정말 외딴 곳이네요. 지훈이 말했다. 완벽한 인신처죠. 민재가 동의했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오두막 앞에 도착했다. 그것은 현대적인 통나무집으로 숲속에 위치해 있었다. 창문에서는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지훈이 말했다. 민재는 차를 멈추고 엔진을 껐다. 조심해요. 우리는 혜진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은 차에서 내려 오두막으로 향했다. 문 앞에 도착하자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크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강혜진 씨? 민재가 물었다.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여기를? 혜진 씨, 얘기 좀 해야 합니다. 최성민 사장님에 관한 일이에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더 넓게 열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조용히요. 이 근처에는 기가 있어요.
그들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아늑했고 벽난로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혜진은 그들을 소파로 안내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민재가 대답했다. 혜진 씨, 이분은 박지훈 씨예요. 청평 화장시설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혜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화장시설이요? 지훈은 셔츠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냈다. 저는 최 사장님에 관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혜진은 쪽지를 받아들고 읽었다. 그녀의 얼굴이 참백해졌다. 그가 정말로 독살당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혜진 씨? 민재가 부드럽게 물었다. 혜진은 벽난로 쪽으로 걸어가 불꽃을 바라보았다. 성민 사장님은 마지막 몇 주 동안 매우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느꼈죠. 그는 저에게 USB를 주며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안전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USB는 어디 있나요? 민재가 물었다. 안전한 곳에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예요. 성민 사장님은 비밀번호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한 부분은 저에게 맡겼고 다른 부분은 그에 관해 넣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부분은 갑자기 밖에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다. 이런, 그들이 왔어요. 그녀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요? 지훈이 물었다. 재성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날 이틀째 쫓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민재는 재빨리 일어났다. 뒷문이 있나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을 통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그들은 부엌으로 향했다. 혜진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민재에게 건넸다. 이게 제가 가진 비밀번호의 일부예요. 3741-9205. 세 번째 부분은 성민 사장님의 딸 유진이 가지고 있어요. 그녀만이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했죠. 유진은 어디 있나요? 지훈이 물었다. 그녀는 런던에서 유학 중이에요. 하지만 어제 서울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제사를 위해서요. 그녀는 호텔 신라에 머물고 있어요. 현관문이 3개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요. 혜진이 속삭였다. 그녀는 뒷문을 열었다. 숲속으로 들어가세요. 약 200m 가면 작은 오솔길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면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나와요. 지훈과 민재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밤은 이미 깊어졌고 숲은 어두웠다. 그들은 현관에서 남자들의 목소리와 문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빨리! 민재가 지훈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뒤에서는 소리침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그들은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갑자기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은 공포에 질려 멈춰섰다. 오두막에서 총성이여. 그가 속삭였다. 민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는 결단력 있게 말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계속 가야 해요. 그들은 계속 달렸다. 가지와 덤불이 그들의 옷을 찢고 얼굴을 핥히었다. 혜진이 말한 오솔길을 찾는 것은 어두운 밤에 거의 불가능했지만 운 좋게도 달이 구름 사이로 나타나 희미한 빛을 비추었다. 저기요. 지훈이 가느다란 흙길을 가리켰다. 그들은 오솔길을 따라 내려갔다. 발밑에 돌과 뿌리에 여러 번 걸려 넘어질 뻔했다. 약 15분 후 그들은 마을의 불빛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지훈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혜진이 총에 맞은 것 같아요. 민재가 무겁게 말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당신이 최 가족은 경찰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경찰이 부패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신뢰할 수 있는 형사가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연락하기 전에 우리는 유진을 찾아야 해요. 그녀가 마지막 비밀번호 조각을 가지고 있고 그녀도 위험할 수 있어요. 지훈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24시간 전 그는 그저 평범한 화장시설 직원일 뿐이었다.
이제 그는 살인과 음모에 휘말려 있고 숲속에서 도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공포 속에서도 어떤 목적감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는 단순히 죽은 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호텔 신라로 가야 해요? 민재가 말했다. 유진을 찾아서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그리고 비밀번호의 마지막 부분을 얻어야 하고요. 그들은 마을에 도착해 택시를 잡았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두 사람 다 자신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네온 사인과 고층 빌딩의 불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택시가 호텔 신라 앞에 도착했을 때 지훈과 민재는 긴장된 시선을 교환했다. 우리가 어떻게 유진을 찾을 건가요? 지훈이 물었다. 우리는 그녀의 방번호도 모르는데요.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프론트 데스크에 물어보는 건 위험해요. 제 가족은 이미 그녀를 찾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녀에게 접근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 그들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이 있어요. 따라오세요. 민재가 말하며 호텔 로비로 향했다. 그들은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고급스러웠고 세계 각국에서 온 손님들로 붐볐다. 민재는 리셉션이 아닌 컨시어지 데스크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민재가 공손하게 말했다. 최그룹의 박민재 변호사입니다. 최유진 씨를 위한 중요한 서류가 있는데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컨시어지는 약간 망설였다. 손님의 방번호는 개인정보로. 민재는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다.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아버지 유산에 관한 법적 문서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시간이 촉박해요. 컨시어지는 명함을 살펴보았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최유진 씨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제가 직접 그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 문서들은 매우 기밀이라서요. 컨시어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기를 들었다. 짧은 대화 후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최유진 씨는 현재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 중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만나겠다고 하네요. 민재는 감사 인사를 하고 지훈과 함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은 호텔 2층에 있었고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그들이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젊은 여성이 홀로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저분이 유진인 것 같아요. 민재가 속삭였다. 그들은 테이블로 다가갔다. 유진은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긴 머리와 부드러운 얼굴선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다. 최유진 씨? 민재가 공손하게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네, 박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저는 박민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박지훈 씨고요. 민재가 소개했다.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의 유산에 관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인가요? 민재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다. 유진 씨, 사실 우리는 다른 일로 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남긴 USB에 관한 일이에요. 유진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그것에 대해 아시죠? 당신의 아버지는 제게 USB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의 일부를 당신에게 맡겼다고 들었어요. 유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강혜진 씨요? 지훈이 대답했다. 우리는 방금 그녀를 만나고 왔어요. 혜진 언니가요? 그녀는 괜찮은가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재와 지훈은 불편한 시선을 교환했다. 우리가 거기 있을 때 최재성이 보낸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우리는 도망쳤지만 혜진 씨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오 맙소사, 그들이 정말로 그녀를 해쳤단 말인가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총성을 들었습니다. 지훈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정말 끔찍해요. 내 오빠는, 그는 아버지를 죽였어요. 나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고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지훈이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 읽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이미 비밀번호의 두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민재가 설명했다. 하나는 당신 아버지의 쪽지 뒷면에서 찾았고 다른 하나는 혜진 씨가 주었어요. 마지막 부분만 있으면 USB를 열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제게 숫자 시퀀스를 주셨어요. 그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변호사님을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그 숫자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민재가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손가방에서 작은 책을 꺼냈다. 그것은 낡은 시집이었다. 아버지가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는 제가 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셨죠. 그녀는 책을 펼쳐 특정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여백에는 아주 작게 숫자가 적혀 있었다. 63, 27, 18, 54. 이게 마지막 부분이군요. 민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우리는 전체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지우는 세 부분을 종이에 적었다. 25, 08, 14, 79, 37, 41, 92, 05, 63, 27, 18, 54. 그런데 이 숫자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 거죠? 그가 물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봐요. 민재가 말했다.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유진 씨, 당신은 위험해요. 재성이 당신도 찾고 있을 거예요. 유진은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하죠? 일단 호텔에서 나가야 해요. 민재가 결정했다. 제 사무실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곳에서 USB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지훈의 눈이 레스토랑 입구에 고정되었다.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지훈은 그들이 보디가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늦었어요.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여기 있어요. 민재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뒷문이 있을 거예요. 주방을 통해 나가야 해요. 그들은 서둘러 테이블에서 일어났다. 민재는 계산서에 현금을 넣고 그들은 레스토랑 뒤쪽으로 향했다. 웨이터가 그들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민재는 화장실이라고 말하며 지나갔다. 주방 근처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비상구 표시를 발견했다. 그들은 서비스 복도로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빨리요. 민재가 재촉했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가 호텔 직원 전용 출구로 나왔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그들은 호텔 뒤편의 조용한 거리에 서 있었다.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이쪽이에요. 민재가 말하며 좁은 골목으로 향했다. 그들은 서둘러 골목을 지나 번화한 거리로 나왔다. 택시를 잡아요. 민재가 말했다. 다행히도 근처에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들은 재빨리 탑승했다. 종로구 법원로 4길로 가주세요. 민재가 운전사에게 말했다. 그것은 그의 법률사무소 주소였다. 택시가 출발하자 그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백미러를 통해 지훈은 검은색 세단이 그들을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뒤를 돌아보았다. 젠장, 그가 중얼거렸다. 기사님, 그가 택시 운전사에게 말했다. 우리 뒤에 검은색 차가 따라오고 있는데 뿌리칠 수 있을까요? 택시 운전사는 백미러로 상황을 확인하고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20년 동안 택시를 운전했거든요. 서울의 모든 골목을 알고 있습니다. 운전사는 핸들을 꺾어 갑자기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는 능숙하게 차를 몰아 복잡한 골목을 지나 큰 도로로 나왔다가 다시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의 운전 실력은 놀라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검은색 세단을 따돌릴 수 있었다. 대단해요, 기사님. 지훈이 감탄했다. 별 말씀을요. 운전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런 일은 가끔 있어요.
특히 강남에서요. 20분 후 그들은 민재의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다. 민재는 운전사에게 후한 팁을 주고 그들은 건물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민재의 법률사무소는 건물 5층에 있었다. 그것은 작지만 세련된 사무실이었고 민재는 대부분 혼자 일했다. 그는 문을 열고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이제 안전해요? 그가 말했다. 여기서는 USB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민재는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로 가서 열었다. 그는 작은 검은색 USB를 꺼냈다. 이것이 당신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그가 유진에게 말했다. 이제 비밀번호만 있으면 열 수 있을 거예요. 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어떤 순서로 입력해야 할까요? 지훈이 물었다. 아마도 시간 순으로요? 유진이 제안했다. 아버지가 각 부분을 언제 남겼는지 생각해보면 혜진 씨가 첫 번째로 받았을 거예요. 민재가 추론했다. 그 다음은 당신 유진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에 넣은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순서를 정했다. 37, 41, 92, N5, 63, 27, 18, 54, 25, 08, 14, 79. 민재는 숫자들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다. 하지만 잘못된 비밀번호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다른 순서를 시도해봐요. 지훈이 제안했다. 그들은 여러 조합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좌절감이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유진이 갑자기 말했다. 아버지는 항상 숫자 게임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특별한 날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어떤 날짜요? 민재가 물었다. 예를 들어 그의 첫 번째 특허를 등록한 날이라든지 미래 그룹을 설립한 날이라든지.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생일. 그는 제 생일을 항상 기억하셨어요. 제가 태어난 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하셨죠. 당신의 생일이 언제죠? 지훈이 물었다. 3월 25일이요. 1992년생이고요. 3월 25일, 325. 지훈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혹시 이 숫자들이 날짜를 나타내는 건 아닐까요? 월, 일, 연도? 그들은 숫자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37, 41, 92, 05, 63, 27, 18, 54, 25, 08, 14, 79, 3월 7일, 4월 1일, 92년, 05년. 민재가 숫자들을 해석해 보았다. 아니, 다른 방식으로요. 지훈이 설명했다. 첫 번째 두 숫자는 월, 다음 두 숫자는 일, 그 다음 두 숫자는 연도의 앞자리, 마지막 두 숫자는 연도의 뒷자리. 그렇게 해석하면 03, 07, 19, 1992년 3월 7일, 06, 03, 20, 18, 2018년 6월 3일, 02, 50, 19, 79, 1979년 2월 5일. 1992년 3월 7일은 제 생일이에요. 유진이 흥분해서 말했다. 2018년 6월 3일은 미래그룹의 창립 기념일이고요. 민재가 덧붙였다. 그리고 1979년 2월 5일은 유진이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 만난 날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그날을 기억하셨어요. 비록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빠졌어도요. 그럼 이제 이 날짜들을 어떤 순서로 입력해야 할까요? 지훈이 물었다. 시간 순으로요? 유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래서 그들은 입력했다. 02, 05, 19, 1979년 2월 5일, 03, 07, 19, 92, 1992년 3월 7일, 06, 03, 20, 18, 2018년 6월 3일. 민재가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이 변했다. USB의 내용이 나타났다. 성공이다. 민재가 외쳤다. USB에는 여러 폴더가 있었다. 증거, 특허, 개인 등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민재는 증거 폴더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다. 이메일 캡처, 녹음 파일, 사진, 재무 기록 등. 이것들은 모두 미래그룹 내부의 부패에 관한 증거들이에요. 민재가 파일들을 빠르게 훑어보며 말했다. 최재성과 몇몇 이사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지훈이 한 녹음 파일을 가리켰다. 파일명은 최재성 독살 계획 MP4였다. 민재는 파일을 클릭했다. 녹음된 대화에서 최재성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누군가와 아버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는 특정 독약에 대해 언급했고 그것이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은 오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창백해졌다. 오빠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였어. 그녀가 충격에 빠져 말했다. 이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민재가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경찰에 가야 해요. 제가 신뢰하는 형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사무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누구죠? 지훈이 속삭였다. 민재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권총이었다. 혹시 몰라서 준비해둔 거예요. 그가 설명했다. 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문이 3개 두드려졌다. 박민재 변호사님, 안에 계신 줄 알아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최재성 사장님 명령으로 왔습니다. 민재는 유진과 지훈에게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건물 앞에는 검은색 차가 여러 대 서 있었다. 우리는 포위됐어요. 그가 속삭였다. 그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해요? 유진이 공포에 질려 불었다. 민재는 재빨리 생각했다. 화재 비상구가 있어요. 사무실 뒤쪽에. 그것으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지훈이 물었다. 옆 건물로 건너가서 그곳의 계단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5초 안에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부수고 들어갈 거예요. 민재는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 가자. 그들은 사무실 뒷문으로 나가 비상 계단으로 향했다. 뒤에서는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빨리! 민재가 재촉했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나갔다. 서울의 밤하늘이 그들 위로 펼쳐졌다. 민재는 옆 건물을 가리켰다. 두 건물 사이에는 약 1m의 간격이 있었다. 저기로 건너가요. 그가 말했다. 미쳤어요? 지훈이 놀라서 말했다. 떨어지면 죽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유진 씨, 당신부터 갈게요. 유진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뛰어올랐다. 그녀는 간신히 옆 건물의 가장자리를 잡았고 민재와 지훈이 도와주어 안전하게 건너갔다. 다음은 지훈의 차례였다. 그는 평생 공포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훈은 도움닫기를 한 후 뛰어올랐다. 그는 간신히 건너며 가장자리를 잡았고 유진이 그를 끌어올렸다. 민재는 마지막이었다. 그가 뛰려는 순간 옥상 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나타났다. 거기서? 그들이 소리쳤다. 민재는 주저하지 않고 뛰어올랐다. 총성이 울렸고 민재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었다. 그는 건너편 가장자리를 잡았지만 그의 표정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민재 씨! 지훈이 외치며 그를 끌어올렸다. 민재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총알이 스쳤을 뿐이에요. 계속 가요. 그들은 옆 건물의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갔다. 거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근처에 경찰차가 순찰 중인 것을 발견했다. 경찰! 지훈이 외쳤다. 그들은 경찰차를 향해 달려갔다. 경찰관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즉히 피를 흘리는 민재를 보고